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또 연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건강상담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영양제 많이 섭취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20대 청취자입니다. 저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지 않는 편입니다. 귀찮기도 하고 아직 젊어서 그런지 먹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도 잘 못 느끼겠고요. 그렇죠. 20대 땐 저희도 안 챙겨 먹었었죠. 부럽네요. 그런데 저희 40대 후반이신 어머니께서는 영양제를 많이 드시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20대인데 부모님이 저희랑 나이가. 왜 우리 아들도 20대 되면 나도 40대 후반일 수 있어.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신다는 것만 알고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는 잘 몰랐는데 저번에 들어보니 거의 10종류 가까이 드시더라고요. 새로 구매해 시도해 보시는 영양제도 많고요. 음주도 즐겨 하시는 편이라 걱정됩니다. 영양제를 먹어야 기운이 나는 게 느껴진다고는 하시는데 계속 이런 섭취 패턴을 유지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음주도 즐겨서 하시면 괜찮아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음주를 상황이시라서 편을 막 많이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속상해하고 막 우울해하면서 음주를 하시면 그건 안 좋아요. 최악이에요. 직장 상사와 막 다투면서 친구들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서 음주하는 건 아닙니다. 즐겁게 음주하는 건 괜찮고요. 영양제는 뭐냐면 득이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약처럼 광고하는 광고처럼 그렇게 득이 크진 않으나 이거의 강점은 또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약처럼 그렇게 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여유가 있어, 뭐 돈이 있어, 그리고 괜찮아 먹으니까 기분 좋아. 그럼 저는 드세요. 네, 드십시오. 그 영양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요? 소팔메토 이런 건 아니시겠죠? 여성 엄마니까. 그러니까 영양제라는 거는 약이 아니고 건강 보조 식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양제는 뭐 식품 아닐까요? 이거 뭐냐면 나머지 약은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즐겨 드시는 영양제로 한다면 뭐 비타민 유나 뭐 그렇지. 유산균 유나 유산균. 뭐 이런 거겠죠. 오메가3 이런 것들. 식품으로서는 뭐 유산균이나 비타민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실제 음식에 비하지는 않고 그것이 어떤 질병 치료 효과가 강하진 않아서 그렇지. 그냥 뭐 밑자야 본전이다. 나 먹으니까 기분 좋아. 기운이 뭐, 나는 게 느껴지신데요. 네. 10종류 가까이면 되게 근데 많이 드시는 편 아니에요? 영양제만 저도 먹어도. 비타민 챙겨 먹고 뭐 해도 10개까지는 안 갔는데 아직. 뭐 까지 예를 들면 10종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열알. 열알은 쉽지 않잖아요. 아 근데 실제 근데 이렇게 비타민이 뭐 나온 거는 4-5살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3알짜리를 먹고 뭐 밑에 해가지고 마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한 2알이니까 그거면 5알 뭐 오메가3 뭐 그다음에 뭐 폴리페놀 계열 이런 거 합치면 10알 금방 되죠. 하긴 이렇게 가루 형태도 있고 네. 요즘은 붙이는 형태도 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10개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 이해가 됩니다. 네. 생각을 깊이 해보니.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정확히 설명된 거 맞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짧게 끝나서 이게 정확히 설명된 그다음에 건가? 만약 좀 더 뭐 구체적인 게 뭐냐 그러면 10종류를 다음번에는 뭐 몇 알 뭐 몇 알 뭐 몇 알 사연을 보내주세요. 아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근데 그런 건 어때요? 무슨 즙, 양파즙, 무슨 다슬기 즙, 즙을 막 다양하게 먹는 거 안 좋지 않아요? 즙은 즙이 궁금하더라고. 양파와 양파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양파는 그냥 살아있는 것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에 열에 되면 파괴되는 영양소는 양파에는 있어요. 양파즙은 이게 찐 거잖아요. 그래서 열에 손상되는 영양소들은 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성분 있잖아요. 그거는 양파즙에 몰약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려면 양파즙인데 그래서 근데 이거 뭐냐면 농도가 짙은 것은 베네핏이 크지만 그것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즙 이런 것들의
특징은 좋은데 네.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성분이 집약돼 있는 것은 좋으나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 따른다. 예를 들면 녹즙도 있잖아요. 케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케일만 먹으면 아무 지하물이 먹어도 배 터지게 먹어도 간에 어떤 부담을 줄 일은 없어요. 거기는 다양한 그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물과 이 물이죠 대부분. 네. 그런데 녹즙은 그걸 집약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면 간에 부담이 발생하는 게 드물게 있어요. 물론 녹즙은 아주 드물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뭐 있죠? 집 종류? 즙 종류, 나 집 종류 되게 많이 봤는데. 흑염소즙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남편이 요즘 거는 다슬기즙을 먹던데. 다슬기는 어디에 좋다고 먹고 그래서 있는 거지? 그거는 종종 병원에 그런 것을 드시고 간 독성이 생기는 분들이 오긴 해요. 그러니까 즙을 농도가 막 짙은 그러면 거는 여러 가지 먹는 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즙의 특징은 전 모르겠는데 즙이 실제로는 음식으로 포함돼서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그런 원리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게 이렇게 어떤 즙들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독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즙을 드시고 간 독성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무슨 나무 수액 막 이런 거 드시고 오신 분 아니면 버섯 끓인 물 이런 거 뭐 돼지 감자 이런 거 저는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물처럼 드시는 분 많은데요. 그런 거는? 그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하나를 너무 꽂혀서 드시지 말아라.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편향된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희는 그런 그래서 효과가 없지 않아요 또? 꽂혀서 먹어야 효과를 보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 분들을 주로 보고 막 간이 거의 저희 말로는 녹는 지경까지 가서 중환자실 가시는 분 이렇게 해보면 무슨 버섯을 해서 이렇게 즙을 내서 그것만 드셨다던가 어디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왜냐면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기전으로 무슨 성분이 뭐 이런 연구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모를 일이네요. 네,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그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량 섭취하는 거. 네. 사과즙 뭐 이런 거. 네. 즙은 그렇습니다. 즙은 네. 그렇네요. 하지만 영양제는 근데 즙도 괜찮을 뭐냐면 것 같고요. 지금 유일 아나운서가 다슬기즙도 각각 만드는 회사마다 농도가 어떤지 다 몰라요. 그렇죠. 뭐가 들어간지도 뭐가 몰라. 들어간지 어떤 모르고 다슬기가 음식으로 불안해, 되는 거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거를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왜 이거를 그렇게 고농도로 드세요? 근데 물로 드시면 사실 돼지 감자도 뭐 버섯이든 물게 물로 그냥 차처럼 드시면 전혀 해가 없습니다. 네. 왜 세게 드셨냐고 물어봤더니 파는 분이 세게 먹어야 효과가 효과가 있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세게 먹으니까 아주 그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물처럼 먹으면 효과 없어. 그냥 맹물이야. 그거 해가지고 즙 내가지고 아주 진하게 막 타들어가듯이 먹어야 돼.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그거는 일단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혹해서 와요. 그러니까 즙은 그럼 한약이랑 즙은 또 무슨 차이예요? 한약은 진하게. 그건 어려워. 이건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그렇죠. 네. 네. 민감한 주제예요. 한지아 선생님 계실 때 한번 뭐 네, 자세히 왜냐면 물어보는 이거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양 의학에서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한의사협회에서는 아니다 전통 방식 뭐 구중구포라고 하나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독성은 없애고 거기 효과만 만든 게 한약이다라는 게 이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 주제 또 이 부분은 영양제가 아니라 이제 약이죠. 보충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칼슘 보충제. 저도 골다공증이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제를 잘 알고 먹어야지 잘못하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이 있다고요? 네. 네. 칼슘 보충제 처방을 받아서 네, 씹어먹는 앙양양양 맛이 좋아요. 그거 먹고 있어요. 네. 고유 감소증 그때 나오셨다고. 네, 1.9, 뭐 8 이런 수치여서 감소증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열심히는 안 먹어요. 까먹을 게 많아요. 대부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처방을 해드리면
세 달 있다 오시면은 약 한 달치, 한 달 반치 남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꼬박꼬박 먹기가 왠지 싫어요. 왜? 그냥 과잉 될까 봐. 뭐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게 리포트를 했던 게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영양제 많이 드시고 칼슘제, 뭐 비타민 D, 마그네슘 이런 거 같이 많이 구입을 쉽게 해서 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한 근 10년 정도. 네. 왜냐하면 이게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군에서는 특히 고령층에서는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충분히 복용하는 거는 어쨌든 맞는 권장 사항인데 2010년인가 이제 보고된 연구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칼슘 섭취를 이게 칼슘을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 영양제 섭취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도 네.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분분한 가운데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메타 분석이라고 여러 연구를 그런 연구를 또 모아서 조금 더 규모가 크게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칼슘이 어쨌든 이거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가 되고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럼 내가 칼슘을 먹고 있는데 그럼 나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가?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저희가 저번에 장 얘기하면서도 이게 주로 이제 국외 연구들에서 규모가 대규모로 이제 연구를 한 경우를 이제 또 메타 분석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에서 또 이렇게 한 연구는 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연구가 이제 2010년도에 칼슘제를 처방을 받은 경우긴 한데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최소 8년에서 10년까지 추적 관찰을 했더니 우리나라 네. 사람에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한 14%, 그다음에 허혈성 뇌졸중, 여기 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죠. 이것도 12% 정도 높고 사망 위험도 한 40% 높게 나온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주제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에서 연구가 된 거고 이게 사실 임상 연구라는 게 있고 실제 리얼 월드라고 해서 실제 환경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분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조건을 통제한 연구는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칼슘을 복용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좀 장기간 추적한 연구라고 이제 연구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 논문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에서 여전히 이렇게 좀 높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됐는데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어쨌든 이거를 뭐 처방한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0년도만 해도 이게 계속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었고 이게 뭐 진료 지침에 칼슘제를 처방하지 말아라 이게 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시점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방을 한 거는 이제 잘못이 아닌데 이제 지금 시점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이제 좀 해가 있다는 연구 쪽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의 진료 지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으로 섭취를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섭취를 하되 그걸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보충제를 사용을 하라. 지금 저한테 지금 기사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들었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한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셨어요? 안 고혈압 하셨어요? 얘기는 아직 안 했고 네. 이제 이게 특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칼슘 약을 먹으면 다 해로워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로운 건지. 그러니까 특히 이게 왜냐면 칼슘이라는 게 혈액 속에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고혈압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전을 가진 약들이 있어요. 뭐 베타 블로커라는 약이 있고 베타 차단제라는 약이 있고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 있고 뭐 이뇨제를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의 약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은 이제 그 칼슘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막는 차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좀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 약인데 요 칼슘은 어쨌든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혈관에 그 플라크라고 하죠. 저희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에 보면 이렇게 딱지 같은 거 껴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런 거의 생성을 좀 촉진시킬 수 있고 이제 기전을 생각해 보면 그런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칼슘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런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유승희 기자 모르겠냐면 네. 우리 칼슘제를 왜 먹었냐? 칼슘이 부족하니까 뭐 그 유일한 뼈가, 아나운서처럼 뼈는 그러니까 칼슘으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보충제를 했어요. 먹죠요. 네. 그래서 보충제를 한 뭐 10여 년간 계속 이 골다공증 이제 이걸로 칼슘 제제로 우리 보충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 칼슘 제제를 복용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지금 유승현 기자가 얘기했대 다시 한번 어떤 게 나왔죠? 심혈관 질환하고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고 위험이 좀 올라가고 뇌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 허혈성 뇌졸중.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왜 생기나 봤더니 즙이랑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칼슘 멸치 먹고 우유 먹으면 칼슘 농도가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요. 우리 몸이 그냥 다 오케이 너는 이득만 있게 너 칼슘 들어왔네. 네. 딱 하는데 칼슘 보충제로 막 먹었더니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득도 주는데 너무 올라가면 우리가 칼슘 필요한 뼈로 딱 쓰는데 그놈이 저렇게 혈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다음부터 뭐냐면 칼슘을 그냥 막 칼슘 복용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 아나운서 보면 아무리 음식으로 해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멸치 싫어한다 어쩌라고 막 남들하고 똑같이 먹는데. 우유 마시면 뭐 난 설사하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우유랑 멸치를 멀리하지도 않는데 태생이 뼈가 약하더라고요. 네. 뭐 다른 게 그러니까 뭐 신이 모든 걸 다 주진 않으세요. 딱 그것만 빼고 다 주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처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유승현 기자가 한 거 이게 고혈압약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을 다시 또 얘기해 주세요. 고혈압약 중에 어떤 약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네네. 그러면 잠깐 질문 궁금한 게요. 그냥 고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이든 말았든 일반적으로 칼슘제를 복용하면 네. 요 급성 심근경색, 네. 허혈성 뇌졸중 이 위험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그런 거를 다 보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통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칼슘 복용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리얼월드에서 본 거예요. 이걸 한 사람들 봐가지고 봤더니 아이씨 칼슘이 없으면 골다공증 뼈 부러지면 그것도 치명률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 이득 때문에 한 거예요. 했는데 봤더니 아이씨 이 심혈관계 위험성은 10% 늘어났네. 이건 그러니까 팩트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특히나 더 위험한 거는 어쨌든 기저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고혈압 환자라든지 혈관이 좁아질 수 있는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특히 원래 위험했던 사람은 원래 위험했던 사람이 칼슘 위험성까지 더하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 특히 뭐 이게 이제 쓸 수 있는 고혈압약에 쓸 수 있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칼슘이 들어간다고 해서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랑 충돌을 한다는 그 사람에서의 근거는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쥐한테 해보니까 같이 주는 게 뭔가 충돌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뇨제를 사실 이제 권고안이 좀 바뀌어갖고 사용하시는 분이 적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막 시골 이런 데선 많이 복용을 이렇게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신 환자분들의 그런 드시고 있는 약을 보면 고혈압약에 꼭 이뇨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복합제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칼슘 채널 차단제에 이뇨제를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들이 있거든요. 하나로 먹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걸 먹으면 이뇨제를 먹으면서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이 칼슘 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다른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혈압이 컨트롤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혈압이 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많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뇨제 성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칼슘 성분이 확 안 올라가게끔 예. 이뇨제 성분을 그러면 빼야 이제 된다. 이뇨제 성분이 있다. 그러면 혈압약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뇨제 성분이 있는데 내가 칼슘 보충제를 먹고 있다. 왜냐면 칼슘 보충제를 처방하시는 선생님과 고혈압약을 처방하는 선생님이 과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말씀하면 아 그러냐 그러면 약을 바꾸겠다. 근데 이 고혈압약 바꾸는 거 사실 쉽진 않아요. 선생님들 되게 싫어. 왜냐면 이 환자한테 잘 듣고 있는 고혈압 또 딴 약으로 처음부터 막 하려면은 이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뇨제와 칼슘은 이 잘못된 만남인 게 우리나라에서조차 확인된 거예요. 유승현 기자가 보도한 거는 우리나라한테 해보니까 이뇨제 고혈압약하고 칼슘 보충제는 이 잘못된 만남이더라. 이 잘못된 만남을 좀 교정해 보자. 다른 칼슘, 그러니까 다른 고혈압약은 괜찮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건 괜찮고요. 심지어는 칼슘 채널 블로커 유승현 기자가 얘기했지만 칼슘 채널 블로커도 그 정맥 주사로 고용량 맞는 거 말고는 먹는 걸로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괜찮고 딱 이뇨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이 있고 칼슘 보충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한테 말씀드리냐? 혈압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칼슘제 먹지 말고 음식으로 그러면 더 섭취를 열심히 해볼까요? 아니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뭐 그렇죠. 지금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심혈관 질환에 리스크 팩터가 있는 거고 거기에 칼슘 복용을 하면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칼슘 복용제를 안 먹어서 골 감소증이 악화되는 이거는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먹어도 안 좋아져. 발가락 맨날 부러지고. 그래서 그렇군요. 신이 다 주시진 않으세요. 뭐 우유랑 두부 요 정도 먹으면 충분히 또 뭐 채워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기사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우리나라 이제 이 연령별로 권장량이 다르긴 한데 50대보다 저희가 젊긴 하지만 기준으로 보면 한 1000에서 1200m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472? 뭐 요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권장량까지 채우려면 뭐를 되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우유 한 컵에 두부 반모 정도면 그 필요량을 채울 수는 있거든요. 두부가 의외로 칼슘이 많은 또 식품이어서 그래서 그 정도 아니면 멸치 볶음 한 종지? 간장 종지? 그 정도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은 하루에 권장량이 그러니까 모자란 권장량을 채울 수 있는데 한 500 정도다 이게. 500에서 600 그 정도 채울 수 있는데 쉽게 가면 지금 우리 해보니까 우리 식당 한국인이 칼슘을 그냥 우리 먹는 거 다 조사해봤더니 칼슘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 늘릴 필요가 있다. 아, 저 불어 할 때 떨리네. 두 배로. 순간 당황했어. 불어. 부모님 제가 원래 영어 연습할 때 뿌르르 이렇게 연습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절로 되네. 비 올라나? 애들 푸르르 하면 비 오는데. 아무튼 일부러 네. 우리가 칼슘을 더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쉬운 방법이 멸치, 두부, 그다음에 우유다. 그건 두부 좋아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요즘에 된장 뭐 이런. 정말 두부를 많이 먹거든요. 아 진짜요? 예, 왜? 저는 제가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전부 다 두부를 해가지고 두부를 먹어. 그냥 왜? 속이 편안하고 아 좋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두부를 안 선택하신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아는 그 게임을 해설하시는 분, 저 스타크래프트를 아직도 보는데 진짜요? 눈으로 눈스탄다고 해요. 눈으로만 하는 종족 채권도 정말로 잘 보는데 아무튼 되게 잘 봐요. 요즘도 제가 최애 프로그램이 스타크래프트 이제 그거예요. 예. ASL 리그 뭐 지금 종족 야 스타크래프트 곧 없어진다는 예측도 있는데 안 없어지겠네 아니요, 이런 그거 분들이 없어질 수 없어요.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한 해설자가 본인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냥 누가 뭐 얘기를 들었는지 계속 두부를 많이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틈만 나면 순두부집 가고 뭐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건강이 회복된 걸 컨디션이? 예, 귀는 느꼈다고 그래서 우리의 조동차 선배도 그런 거에 말을 듣고 저귀 완전 얇죠. 실천하시네요. 아니, 그런 거를. 일단은 나쁠 게 없잖아요. 예. 일단 나쁠 게 없어서 맞아요. 그래요. 두부는 집도 아니고 예. 그런 거는 뭐 복용하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어쨌든 금방 배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그 논문인데 우리 유수영 기자 메타 분석이 그 신뢰도가 되게 가장 강력한 분석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근데 논문은 메타 분석과 건보공단 자료를 위한 논문하고 네. 글로벌 임상 시험에 한 논문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건 사실 글로벌 임상 논문이거든요. 네. 이거 훌륭하죠. 글로벌에서 만든 그런 항암제나 어떤 신약들이 우리 한국인에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실제적으로 입증하니까 중요하고 건보공단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다 중요하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논문을 벗어날 때는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맞아요. 창의적인 그 무엇이 나오진 않아요. 테슬라나 뭐 무슨 뭐나 이런 것들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타 분석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이 뭔가가 창의적인 무언가를 이게 세상에 나와서 예를 들면 MRI 그 다음 것 아니면 또 다른 약의 기전 이런 논문들이 우리는 조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네. 네. 지금은 어떠냐면 그래서 네. 제가 지난해 아까 올해 어떤 그 교수님들의 논문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를 좀 맡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건보공단의 논문은 일단은 점수를 이게 다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 위원회 일단 배점을 낮추자. 메타 분석도 배점을 낮추자. 근데 글로벌 임상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정말로 우리나라를 진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논문의 배점을 높이자라고 이제 방향을 좀 높여야 된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좋은데 그게 끝인 거죠. 좋다는 게 끝인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 어떤 MRI 다음 것에 무슨 검사법이 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거는 그 다음에 뭔가 제품으로 이용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먹고 살 만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미국, 영국, 이렇게 프랑스, 독일들은 그런 논문들이 이런 논문들도 나오지만 그런 논문들이 이걸 바탕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단계 진전될 필요가 있겠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이게 했던 패턴 그대로 가다 보면은 발전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바이오 그 의학 이거의 수준은 우리의 경제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대가 계속 뭐 20년 넘게 탑 클래스죠. 얼마 전에는 서울대 신입생의 80%가 자퇴하고 의대를 간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뭐 수능 만점 받은 애들이 의대 간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던데. 저도 의사만 해야 약간 되나?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싶고. 근데 그게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의대로 와서 온 걸 좋으면 그분들이 어떤 신약을 만들고 그렇지 그런 쪽으로 새로운 가면 좋겠다. MRI를 만들고 네. 새로운 바이러스의 진단법을 만들고 그래, 그러면 이런 좋겠다. 쪽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임상의사 저나 유승현은 어떤 의사냐면요. 임상의사는 네. 그런 걸 다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배워서 MRI 사용법, 항생제 사용법, 항암제 사용법을 하는 거예요. 익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일럿이라는 거야.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하는 거죠.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물론 비행기를 운전하고 그런 걸 익혀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직업이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이제는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 그렇네. 이제는 약을 개발하는 사람 이런 쪽에 종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실은 그쪽이 그런 건 기초인데 생물과 화학과 뭐 분자생물학 뭐 그다음에 물리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제가 전공한 의학보다 저는 그쪽에 두뇌가 훨씬 더 좋은 두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 남이 개발해 놓은 것을 익혀서 하는 것은 그렇게
성실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머리가 천재일 필요는 천재일 필요 없습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데 성실한 분, 성실한 분. 또 저는 뭐 이 그렇죠. 아니어서 기자가 됐나? 내가 성실한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뽀얀 거탑도 네. 조금의 변화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타이밍 좋은데. 브릿지가 좋았지 멘트가. 예, 예. 아, 괜찮았어. 어떤 변화냐면요. 시간을 좀 줄였어요. 뭐 다시. 지난번에 했던 얘기 아니야? 뭐야 하고 반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간 좀 줄인 대신 일주일에 2번 내용을 다양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질 것 같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다음 거를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재밌는 주제가.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궁금한 상담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립니다. 조만간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